여기까지가 저희가 공용 부분이 됩니다. 공용. 여기는 국민주택은 아무 이야기가 없으면 1호 또는 1세대당의 면적이 얼마가 되면 여기는 저희가 세대수는 여기는 많이 지을 수가 없으면 여기는 제한을 해놨어요. 세대수가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노동조합 및 관련 법령의 나머지 마지막 하나이기도 하고 가장 빈도가 좀 높은 부당 노동 행위 관련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용어 정의부터 관련해서 내용을 쭉 정리했고요. 그 마지막이 되는 5번, 일단 5번에 저희가 부당 노동 행위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정리할 거는 그 지문 중에 저희가 부당 노동 행위다 해서 지문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부당 노동 행위에 관련한 부분들 일단 여러분이 크게 한 3가지 정도는 정리하자. 그래서 부당은 말하니까 노동 행위는 행위인데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 그래서 이거를 부당 노동 행위다 해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 몇 가지를 정하고 있다? 5가지를 정하고 있다네요. 그러면 일단은 이 해선 안 되는 행위를 했다라면 첫 번째 그러면 위반시 해선 안 되는데 했다라면 위반시는 제가 여기는 보면 저희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저희가 또는 2천만 원입니다. 2년 이하 정도 2천만 원 이하입니다. 2천만 원 이하에 저희가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반시 관련 저희가 관련 벌칙 규정에 2년 이하 징역도 2천만 원 이하 벌금 이게 또 한번 지문에 등장을 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동조합 관련 법령상 어떤 벌칙이나 과태료가 지금 지난 18회까지 딱 2번 나왔어요. 그 딱 2번 나왔던 중에 하나가 여기 부당노동 위반시 관련 경우라면 이와 같은 벌칙이 따른다는 거 한번 지문상에 등장을 했었고요. 자, 두 번째는 뭘 정리할 거냐면 그건 부당 노동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 그래서 저희가 나와 있는 부당 노동 행위에 관한 그러면 부당 노동 행위는 몇 가지 부당 노동 행위가 있냐. 그래서 저희가 5가지 부당 노동 행위가 있다. 그래서 이 5가지 부당 노동 행위는 크게 여러분 읽어는 몇 가지 정리해 보겠지만 이 5가지 부당 노동 한번 읽어보시면 그냥 여러분 쉽게 이거는 안 되겠구나 할 만큼 읽어보는 순간에 해서는 안 되는 행위란 5가지는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이것도 지문상에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가로 5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방금 설명 2가지 위반시라면 관련 벌칙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서 저희가 미음까지 총 5가지라면 해서 일단은 지문에 1번, 2번 잠깐 보죠. 지문이 긴 니은번에 이제 기역도 해당되고요. 니은. 자, 니은은 지금 2번째 줄까지만 체크, 다만은 빼고요. 행위 2번째 줄까지만 잠깐 볼 건데. 자, 니은번.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행위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니은번의 2번째 줄 이 행위는 no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 리을. 리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읽어보는 지문까지만 다만 뒤에는 보실 건 없고요. 크게 리을번에 가보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걸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도 안 됩니다. 그래서 리을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양가로 5번에 나와 있는 부분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하고요. 한 장을 보면 마지막에 미음번까지. 그래서 이 5가지 행위는 읽어보시면 크게 무리 없이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문상에 등장을 했었습니다. 크게 무리 없이 정리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부당 노동 행위, 그럼 이 부당 노동 행위를 통해 이 부당 노동이 있었다면 그 권리, 그러면 이 부당 노동 행위를 통해서 누가 권리를 침해당했겠나. 그래서 그러면 권리를 침해당했다. 누가 권리를 침해당했다? 사업의 근로자가 이와 같은 5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 부당노동에 인해서 권리를 침해당했을 수 있고요. 또는
근로자 또는 사업장에 이제 보시면 노동조합이 있죠. 그래서 노동조합이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다. 그래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그렇죠. 그러면 결국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그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번째하고 세 번째 해서 그러면 이 부당 노동 행위로 인해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자.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구제 저희가 신청 절차입니다. 그래서 구제 신청 절차를 한번 쭉 보자. 그래서 신청 절차는 저희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양가 동그라미 2번에 기역번하고 니은번이죠. 그래서 사용자는 부당노동 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신청 절차는 저희가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구제 신청. 그러면 저희가 구제 신청은 해서 방금 봤던 대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겠죠. 여기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이 구제 신청을 합니다. 저희가 노동위원회 몇 개월이냐? 노동위원회죠. 노동위원회에 몇 개월이냐면 저희가 지문 동그라미 니은번이죠. 여기는 구제 신청은 부당노동이 있은 날부터 몇 월이냐면 3월 이내입니다. 그래서 여기 3월 이내에 이제 구제 신청을 합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동위원회는 보면 이 신청자들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와 사용자를 부르겠죠. 이야기 듣고 서류를 검토하겠어요. 그 내용을 지금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조사 등이다 표현하고 있고요. 4번으로 가보죠. 기억입니다. 노동위원회는 규정이나 신문을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받아야 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는 그 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그래서 이제 3개월 이내 이 노동이나 결과물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저희가 구제명령을 내린다는 건 원위치란 거죠. 이 부당노동 행위로 인해서 침해당하기 이전의 상태로 뭐하더라? 원위치를 구제명령. 그래서 위원회는 구제명령 또는 저희가 기각결정입니다. 기각결정이란 것은 이거는 살펴봤더니 이거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 구제명령 기각결정에 결국은 당사자들이 불만이 있더라면 다시 한번 하자. 그래서 이걸 저희가 재심 신청을 합니다. 재심 신청. 자, 그러면 재심 신청을 합니다 해서 지문에 가보시면 동그라미 이어지는 지문에 5번입니다. 자, 기억.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관계당사자, 여기 보면 관계당사자입니다. 그래서 관계당사자라고 하게 되면 방금 나와 있는 대로 뭐예요? 이 근로 또는 노동자 또는 둘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와 사용자를 이거를 관계당사자로 표현했어요. 여기는 보면 중앙노동위원회죠. 그래서 여기는 이 위원회 상급기관 중앙노동위원회에다가 재심을 신청하면 그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에 이제 중앙노동위원회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중앙노동의 관계당사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죠. 결과물은 똑같습니다. 10일 이내 결과는 역시 마찬가지. 이 위원회도 신청하면 10일 이내 신청했던 그 관계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노동위원회 결과 신문 등을 끝낸다고서 결과는 구제명령 기각결정을 내리면 역시 마찬가지 관계 당사자가 두 가지 재심청에 따른 이 둘 중에 하나에 되는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면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지문에 이제 보면 니은번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 판정의 송달을 받은 날로 며칠 이내 15일 이내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세 번째는 저희가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소송이 이제 보시면 이 관계 당사자가 보면 여기는 관할 행정법원이죠. 그래서 관할 행정법원에다가 해서
일수는 며칠이냐면 여기는 저희가 15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15일 이내에 관할 행정부 소송을 제기해서 이제 보시면 그 침해에 해당한 권리를 구제받습니다. 해서 이제 보시면 구제 신청 절차는 몇 가지다? 세 가지에서 방금 봤던 구제 신청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 재심 신청을 통해서, 세 번째는 저희가 행정 소송을 통해서 침해에 해당한 권리를 저희가 구제를 받습니다. 해서 지문 나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정리하죠. 물론 이후에 양가로 6번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중재에 관한 규정이 있긴 합니다만 여기까지는 제가 조금 깊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이 노동조합 관련 법령 일단 여기 부당노동행위까지 해서 정리하는 걸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와 있는 7번. 7번은 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거는 뭐 저희가 아직 한 번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여기서는 일단은 제가 용어 정의에서 일단은 양가로 1번 뭐 저희가 보고요. 정의에서는 제가 이제 보시면 해서 이제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를 하게 되면 해서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에서 지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용어 정의 잠깐 볼까요? 여기는 지금 나와 있는 용어 정의에서 용어 정의는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지금 보면 지문에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와 그리고 저희가 단시간 근로자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저희가 단시간 근로자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는 해서 이제 용어 정의 지문 나와 있습니다. 일단 여기 이제 기간제 근로자를 하게 되면 기간에 정하면 있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를 하게 되면 해서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저희가 단시간 근로자라 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하나 봐주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러면 이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 계약인데 그러면 몇 년의 기간을 정해 사용할 거냐 해서 일단 여기 기간제 근로자 관련과 여기는 2년입니다. 2년.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지문에 2년이라는 지문을 보면 저 양가로 4번에 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가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해서 여기는 연수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관련 지문을 툭 던졌을 때 연수는 몇 년입니까? 연수는 저희가 연수는 2년입니다 해서 이렇게 2년 하나 정리를 잠깐 봐주시죠. 부분들. 자, 그 다음 나머지 이제 부분들은 해서 우측에 이제 보면 양가로 6번에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 근로 제한이다. 그래서 1번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단시간 근로자 관련해서 뭘 하는 게 일단 이 근로시간 초과죠. 그래서 근로시간 초과를 초과해서 근로케 하려면 뭐야? 이때 이 단시간 근로자를 그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려면 이때는 단시간 근로자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저희가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 근로할 때 동의가 있었다라면 시간은 나와 있죠. 일주간에 몇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만약 동의를 해줬다라면 근로시간은 몇 시간이요? 일주에 몇 시간? 12시간입니다. 그래서 일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용어 정의상 방금 기간제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 한번 정리했고요. 연관 기간제 근로자 관련해 연수는 몇 년? 2년을 그 단시간 근로자는 용어 정의 바꾸고 플러스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게 하려면 사전에 뭐 해야 돼요? 근로자 동의를 얻습니다. 그러면 동의 얻었다면 일주 몇 시간 이내 범위에서 1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초과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도만 체크 받으시죠. 부분들은.
나머지 지문들 쭉 관계하면 가볍게만 봐주십시오, 부분들은. 그래서 여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련된 이 법령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근래 뭐 기간제 관련해서 잠깐 언급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포인트를 잡아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영어 정의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관련 이와 같은 각각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관련 이 연수 하나, 그 다음에 여기 근로 시간에 관련된 요 두 가지만 한번 체크하자. 가능성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 두 가지 정도만 정리해서 제가 기간제 관련 법령은 이렇게 마무리를 저희가 짓습니다. 부분들은.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게 되면 노무 관리에 관한 규정에 저희가 이제 보면 첫 출발을 근로기준법부터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출발은 지금 이 노무 관리를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노무 관리에 관한 첫 출발은 지금 제가 보면 근로기준법부터 쭉 출발을 해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관련 요 법령까지 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찬가지 여기 노무 관리 보면 제가 방금 체크했던 그죠? 방금 밑줄고 체크했던 요 부분만을 꼭 주의하십시오. 나머지 부분까지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이 근로기준법부터 그 다음에 이 기간제 관련 법령까지 지금 체크하고 밑줄 껐던 요 부분만 정확히 정리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노무 관리가 끝나고 저희가 이제 들어갈 부분이 뭔가요? 지금 사회보험이에요. 사회보험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쉽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 직장에 들어갔네 4대 사회보험에서 나오죠. 그래서 사회보험 역시 마찬가지 저희가 4대 사회보험이다. 그래서 산재보험, 그다음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 4대 사회보험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했던 대로 이와 같이 했던 대로 노무관리와 마찬가지 이 4대 사회보험도 마찬가지 저희가 밑줄 긋고 이와 같이 체크한 지문만 정리하십시오. 그 외 지문까지 너무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노무관리와 4대 사회보험은 토탈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노무관리와 4대 사회보험을 통틀어서 몇 문제 정도 저희가 네 문제가 출제가 된 이 네 문제 중에서 저희가 네 문제 모두를 맞추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네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맞추면 3개 아니면 저희가 2개. 그래서 일단 네 문제 중에 저희가 2개를 목표로 이거를 좀 정리해 놔야 돼요. 물론 저희가 공부해도 보면 조금 맞았더니 3개까지 욕심을 낼 수 있지만 4개가 나온다고 했을 때 여기서 여러분이 이 중에서 2개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나머지 2개는 뭐 여러분이 뭐 잘 찍어서 맞추는 형태 아니면 하나 정도까지 더 욕심을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그래서 그만큼 노무나 4대 사회보험은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출제자 의도에 따라 여기서 난이도 조절하게 되면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업 시간에 언급하지도 못할 부분에 관한 법령을 언급하게 그 내용을 언급할 수도 있고요. 또 지난 17회 같은 경우는 보면 뭐예요? 건축법령상의 용어에 관련된 걸 또 저희가 주택법 저희가 공동주택 관련한 건축법 관련된 용어까지도 지난해 출제를 했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라면 실무는 어느 그 선 테두리 4가지만 정리해야 되지 범위를 너무 넓혀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있다 보니까 특히 노무는 방금 체크했던 부분 마찬가지 4대 사회보험도 이와 같은 중요한 부분 체크 연관된 지문 체크하는 형태로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가장 먼저 법령에 관련된 고용보험과 저희가 산재보험에 관련된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절에 사회보험령이 먼저 나와 있는 1번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해서 여기 1번은 지금 보면 기존이 아니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들어있는 어떤 규정만을 따로 뺐냐면 보험료 징수 등과 관련된 법령을 해당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 지문을 빼서 뽑아 만든 법령이 1번에 관련 법에 따른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나와 있는 지문 중에 보시면 보험료에서
여기는 이와 같은 보험료 징수입니다. 그래서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이 법률이다. 그래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 보면 보험료 징수에 관한 이 법률에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보시면 용어 정의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제가 볼 것은 지문은 저희가 이제 보시면 양가로 4번 봐보죠. 4번. 여기 이제 보면 양가로 4번에 가보시면 제가 지문에 보험관계 신고 등이다. 그래서 여기 한번 잠깐 보죠. 그러면 관련 법령상에 따른 보험 신고에 관한 신고 기한 한번 보죠. 지문에 신고 기한을 가보시면 일수를 뭐라고 돼 있냐면 지문에 자, 양가로 4번에 보험관계 신고 등에서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 14일 이내 사업의 폐지 종료 등 인하여 보험관계 소멸한 경우는 소멸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14일 이내 공단의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에 신고를 합니다. 해서 다만 보험관계 성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는 종료일 전까지 보험관계 성립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변경이 있는 때는 변경된 날은 며칠 이내 신고합니까? 14일 이내 공단 즉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다고 해서 일수를 만약에 신고에 관한 기한을 가지고 물어보았다. 일수를 가져서 일수를 며칠 이내 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고용과 산재보험 관련 보험료 징수를 규정에 따라서 어떤 신고 기한을 물어보면 며칠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일수는 며칠입니까? 14일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과 산재보험 보험료를 지급해야 될 시점, 즉 보험료 지급 결정이 났다면 그때는 며칠입니까? 14일 이내다. 그래서 일단은 고용과 산재보험 관련했던 지급 신고에 관한 기한을 또 지급에 기한을 물으면 일수는 며칠? 14일이다 해서 여기 일수 하나만 이렇게 좀 잠깐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일수한테 신고 기한을 관련해서 물었다면 일수는 며칠? 14일입니다. 일수 하나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5번에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자, 일단은 양가로 5번에 보험료 관련 동그라미 1번에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보험 가입자 다음 각고 보험료를 징수합니다 해서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보험료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자. 보험료에 일단 여기 부담, 보험료 부담에 관한 거 일단 여기 한번 먼저 선 정리하고 교대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보죠. 자, 보험료 부담은 지금 제가 보는 거 뭐 있어요? 산재보험과 저희가 고용보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험료 부담에 있어서 저희가 산재보험에 그래서 저희가 산재보험에 소요되는 보험료는 누가 부담합니까? 하면 여기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 산재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누구는 근로자 부담은 있다 없다? 근로자 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면 산재보험 관련 보험료는 누가 부담한다? 여기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거지. 사업주가 여기서 사업주 부담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사업주가 이 산재보험 관련 소요되는 보험료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요. 근로자는 산재보험 관련 부담은 없다. 여러분이 그래서 급여 명세서를 보면 여러분이 4대 사회보험 중에서 3가지입니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3가지 보험료는 공제하게 됩니다만 산재보험의 공제 내역은 급여 어떤 차감액에서 저희가 공제 내역에서 없죠. 왜냐하면 산재보험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다 보니까 근로자는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첫 번째 요거 하나 정리. 두 번째 그러면 고용보험은 해서 고용보험은 보험료 부담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고용보험 일단 이렇게 나눕니다. 고용보험 일단은 저희가 크게 2가지요. 사업주가 부담할 몫과 그 다음에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할 몫에 관한 부분인데 그러면 고용보험에 있어서 저희가 사업주가 부담할 보험료는 이 2가지를 합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사업주 이 2가지를 합한 보험료의 몫을 누가 사업주 그래서 지문에 이제 보시면 지문은 좀 깁니다만 고용안정 직업 능력 개발 사업입니다. 좀 지문이 길죠. 그래서 여기는 그 고용보험의 5가지 급여 중에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이 보험료는 누가 부담한다? 여기는 사업주입니다.
사업주란 건 이 관련 이 보험료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거지 근로자 부담 몫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관련 개발사업 관련 보험료 목에다 플러스 저희가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에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 2분의 1을 부담한다. 그래서 사업주는 이 개발사업에 관한 보험료 플러스 실업급여 절반의 몫을 더한 걸 누가 부담한다? 사업주가 부담한다. 그러면 근로자가 부담할 몫은 뭡니까?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할 여기 나와 있는 고용보험 관련 보험료 부담원에서 여기는 실업급여입니다. 그래서 이 실업급여에 소요되는 재원의 절반을 사업주가, 나머지 절반을 누가 여기 근로자가 부담을 해서 실업급여에 관한 재원은 이 반반 냈던 이 급여를 각각 절반에 해당되는 돈을 부담한 요 돈으로서 이제 실업급여 재원은 각각 쉽게 말하면 2분의 1씩 저희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요걸 한번 정리해 보죠. 자, 양가로 5번에 보시면 보험료다 그래서 1번에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이 충당하기 위해서 보험가입자 다음 갖고 보험료를 징수한다 그래서 기억은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의 실업급여 보험료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해서 정리해 버렸어요. 고용보험은 이 두 가지 관련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은 누가 부담한다? 사업주가. 실업급여에 관한 소원은 각각 사업주들도 얼마?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을 부담하면 그걸 통해서 실업급여 재원이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 1번. 2번은 1항에 따른 보험료는 그러면 일단 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관련된 이 보험료는 누가 부과하고 공단, 여기서 말하는 공단은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하고 해서 이 보험료 부담했고요. 보험료 부담도 있고 이 보험료를 저희가 부과는 누가 합니까? 부과는 이거는 여기는 근로복지공단이 합니다. 그래서 부과는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하고 이 보험료를 징수는 누가 하죠?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뭐예요? 건강보험공단. 근데 좀 이걸 의미를 키워서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여기 나와 있는 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건강보험공단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를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이와 같이 나와 있는 이거를 건강보험공단이라 해도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와 같은 보험료 부담의 한계에 따라 보험료 부담의 몫을 정해졌다면 이 보험료는 누가 부담하고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하고 징수는 어디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그러면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제 이 공단에서 여기 4대 사회보험에 관련된 보험료 징수와 그 다음에 체납에 관한 업무는 창구는 어디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징수와 체납에 관한 관리를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2번이 그 이야기 나와 있고요. 자, 동그라미 3번.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는 자기보수총액, 즉 본인의 급여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고방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근로자가 부담할 몫은 실업급여 얼마? 2분의 1에 해당하는 몫을 부담한다. 그래서 본인의 급여에다가 관련 요율을 곱해 나온 금액이 얼마? 절반을 근로자, 절반을 사업주가 해서 동그라미 2번하고 3번 체크하고요. 한 장을 넘기면 4번입니다. 그럼 이 고용보험료는 방금 봤던 이 사업주가 근로자가 부담할 이 실업급여 절반에 관한 금액은 근로자는 모두 낼 거냐?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 보시면 4번에 저희가 이제 보면 자영업은 빼더라도 일단 여러분이 65세 이후에 고용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실업급여에 관한 이 절반의 몫이에요. 근로자가 이 실업급여에 관한 이 절반의 몫입니다. 이 절반의 몫은 실업급여에 관련 절반의 몫은 제가 보면 65세 이후입니다. 65세 이후에 저희가 고용됩니다. 65세 이후에 고용이 되면 이 실업급여는 요거는 부담하지를 않습니다. 부분들. 그래서 여기는 나이, 이 근로자가 고용보험 관련 내야 될 실업급여 절반의 몫이라면 이 몫은 근로자가 몇 세 이후에 고용이 됐다면 이 실업급여 보험료는 안 냅니까? 65세 이후에 고용이 되면 이 실업급여는 실업급여에 해당되는 급여에서 절반의 몫은 부담하지를 않습니다. 4번 하나 체크.
자,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라고 해서 여기 5번이 여기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기억에 나와 있는 고용안정 직업내 개발 사업의 보험료율 그리고 실업급여 보험료율이라고 해서 각각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그래서 이 고용안정 및 고용안정 직업내 개발 사업의 보험료 누가 부담한다? 여기는 사업주가 부담, 즉 사업주가 이 관련 사업에 관련 보험료는 전액 부담하고요. 실업급여는 얼마? 절반을 부담합니다라고 해서 하나 정리 봐주십니다. 자, 6번은 지금 보면 6번은 이제 지문에 가보시면 해서 6번은 저희가 지문 일단 체크만 해서 잠깐 봐주실게요. 1번. 고용보험료는 보험수지 동향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 직업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여기는 1000분의 30, 1000분의 30 요거 수치 하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5번 체크.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보험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합니다 해서 동그라미 5번 지문 하나 체크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쭉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일단은 가볍게 뭐 보실 필요 없고요. 여기까지 해서 일단 보시면 이 두 가지 관련 법령에 따른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하시죠. 이 부분까지만 정리해서 여기 이제 관련 법령을 마무리를 짓고요. 저희가 2번 이제 그 4대 있는 사회보험에 관련된 이제 보험료 징수 관한 부분 이 두 가지 법령에 따른 보험료 징수를 마무리하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볼 거는 이제 산재보험에 관련된 이 부분부터 중요한 내용의 몇 가지를 정리해 보죠. 자, 02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1번은 목적하고요. 적용 범위인데 일단 저희가 첫 번째 적용 범위 읽어보시고 저희가 목적을 가볍게 보시고 적용 범위에서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그러나 다만 다음의 사업은 임의 적용 사업장으로서 당연 적용 사업장에서 저희가 제외된다. 그래서 이 산재보험에 저희가 적용 제외요. 적용 제외 대상의 규모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일단 동그라미 1번. 그럼 1번에 저희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의 1번부터 해서 2번, 3번, 4번, 5번, 6번에서 1번부터 6에 관련된 사업이라면 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No. 그래서 적용 제외 대상의 6가지 방금 봤던 교재 지문으로 간다면 1번부터 해서 저희가 6에 해당되는 사업은 산재보험이 적용 제외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 6가지 중에서 하나 지문은 꼭 해서 뭘 기억하시냐면 그 중에 동그라미 저희가 세 번째 이 동그라미 3번과 이 6가지 중에서 동그라미 3번은 꼭 기억하자. 그래서 이 동그라미 3번과 관련한 요 내용과 연관해서 동그라미 3번에 가보면 저희가 기업과 니은에 따라서 금액과 저희가 어떤 건축 면적 규정에 따라서 적용 제외되는 규정이 있다. 그래서 주택건설 사업자 그리고 건설업자,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 사업자, 소방시설 사업자 또는 문화재 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이 관련 공사 그러면 관련 공사인데 첫 번째 하고 교재 번호 그대로 간다면 금액으로 가보죠. 근데 교재 번호로 가서 기업과 니은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이때는 적용 제외가 되는데 자, 기억에는 이제 보시면 일단 금액이 총 공사 금액이 얼마 미만이요? 2천만 원 미만이다. 그래서 그 총 공사 금액이 저희가 2천만 원 저희가 미만인 공사와 그리고 니은번호 보면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 그래서 연면적이 저희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 그리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저희가 대수선이다. 그래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저희가 대수선과 관련된 이 공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산재보험의 적용 제외 대상의 6가지 특히 3번 중에 금액 관련 얼마예요? 2천만 원과 면적 관련 100제곱미터 이하 건축과 200제곱미터 이하의 대수선 관련해서
공사 금액 관련 2천만 원 미만, 그리고 면적 관련, 연면적 관련해서 100제곱미터 이하, 200제곱미터 이하 관련 100은 건축, 200은 대손해서 요 기역 니은에 관련된 공사와 건축 규모별의 이 면적 기준은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부분들. 그래서 요거 하나 체크 받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용어 정의. 아직 용어 정의를 가지고 여기 산재보험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용어 정의 중에 이제 보시면, 지문 중에 이제 보시면 유족을 잠깐 유족이라는 건 이 산재 산업재해 보장보험에 따른 급여를 수급할 사망했을 경우 그 급여를 수급할 자를 유족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3번에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입니다. 근데 양가로 가보면 배우자 중에 보시면 법정이 아닌 법상이 아닌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도 이 산재보험법에서는 배우자로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네, 포함합니다. 그래서 유족이란 지문, 여기 정의 중에 보시면 여러분 유족, 그 다음에 치유입니다. 치유에서 치유를 하게 되면 보면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걸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저희가 치유라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장애. 장애하게 되면 지문에 장애가 나옵니다. 장애 같은 경우는 보면 저희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어서는 정신적,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뭐라고, 이거를 저희가 장애, 그리고 폐질입니다. 폐질이란 용어에서 폐질은 저희가 무엇을 말합니까? 그래서 지문에 동그라미 6번에 폐질이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뭐라고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폐질이라 합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족 중에 이제 보시면 배우자 중에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치유, 세 번째 장애, 네 번째 폐질이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가지 관련 용어 정의 한번 좀 정리를 하나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우측에 이제 보면 5번에 업무상, 즉 이 산재보험의 급여를 지급하는 가장 기준은 뭐예요? 이 산재보험법에는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것은 그 사유가 업무상과 연관이 된다. 그래서 양가 5번에 관련해서 업무상의 재인정 기준 관련해 동그라미 1번이 업무상의 사고 관련한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에 따른 중에 하나, 업무상의 질병이란 건 기역, 니은, 디귿에 따른 지문이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그 업무상의 사고와 업무상의 질병에 관련된 부분 하나를 정리를 하나 해 두시고, 자, 그 다음 그러면 자, 여기 산재보험의 가장 어떤 출제 빈도가 저희가 높았다고 하면, 물론 여기 산재보험이 가장 이 4대 사회보험 중에 가장 출제 문항으로 봤을 때 가장 빈도가 높았던 게 산재보험이고요. 그 산재보험에 관한 출제 문항 중에서 보편적이고 가장 무난하게 출제가 많았던 게 급여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산재보험의 보험급여는 저희가 몇 가지 급여가 있을까 해서, 여기 산재보험자가 전문대 정리, 산재보험에 소요되는 보험료는 누가 부담한다? 사업주가 부담하지. 만약에 이 산재보험에 관련된 보험료가 이 부담의 몫을 물었을 때 만약에 근로자 부담의 몫이 일정이 있다면 그건 틀립니다. 산재보험에 대한 이 보험료 부담은 근로자 부담을 얻고요. 이 산재보험에 좀 보게 될 급여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 그 사업주가 부담한 보험료를 토대로 해서 산재보험 관련 급여를 지급해 주죠. 그래서 여기는 누구 부담의 몫은 없다? 근로자 부담의 몫은 저희가 없습니다. 그거 꼭 주의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급여는 이제 사업주가 부담한 보험료를 토대로 해서 급여를 하는데, 일단은 먼저 크게 8가지, 이 8가지 급여가 무엇가 있나 해서 지문에 내가 보시면 양가로 6번에 해서 보험급여 종류와 산정 기준 등이다. 그래서 일단 제가 총 8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1번에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그리고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에서 총 8가지 급여를 말하는데, 그 중에 이제 보시면 8가지 이 급여 중에서
순수히 급여에 관한 종류만을 가지고 한번 언급했던 게 8가지 중에 이제 보시면 저희가 지문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저희가 비읍이죠. 비읍에 가면 지금 지문이 뭐가 있냐, 그 급여 사업이 저희가 상병보상연금이에요. 상병보상연금이다. 그래서 뒤쪽에 이 급여 관련 명칭 뒤쪽에 이렇게 연금이 있다 보니까 초창기 시험을 냈을 때, 자, 상병보상연금은 산재보험의 급여가 아니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여기 이제 그 표현상만 연금으로 됐지, 그걸 한 번 더 들어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한 걸 말하는데, 여기는 명칭상 뒤에 뭐가 붙어 있으니까 연금이라는 지문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산재보험법상의 급여가 아니라고 물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병보상연금은 방금 봤던 8가지 그 보험급여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거지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건 아니다. 그래서 1번의 요양급여부터 해서 마지막 2학번에 직업재활급여 8가지 급여 있다는 거 보시고요. 자, 한 장을 저희가 넘겨서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여기 동그라미 3번, 교재 번호로 갔을 때 동그라미 3번. 이렇게도 시험을 출제합니다. 3번에는 뭘 한번 저희가 물었었냐면, 3번에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 이후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해서 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저희가 증감한다. 그래서 그 3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지문 중에 저희가 나와 있죠. 소비자 물가 변동률이란 지문에 따라서 합니다 해서 지금 교대 지문 3번에 나와 있는 요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딱 가로쳐 놓고 요거를 기평으로서 요거를 쓰세요라고 해서 이거를 물었던 적도 있어요. 저희가 이런 소비자 물가 변동률까지 저희가 실무 쪽에서 이거 실무에서 요건 전혀 관계없고, 여러분 실제 시험에도 관계없지만 여러분 아파트 현장에 이 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대해 요거는 전혀 의미가 없고 이런 부분까지는 언급조차 않습니다. 실제 아파트 현장에서 이 산재보험 관련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용어는 전혀 언급할 필요도 언급되지도 않고요. 이런 부분까지 제가 들어가서 공부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방대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출제가 됐으니까 기억을 하시고, 이 지문 중에 이제 보시면 지금 나와 연수는 1년이 나왔고 임금은 무슨 임금이에요? 평균 임금이란 지문이 나왔고 또 저희가 증감이란 지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은 한 번 나오긴 했습니다만 혹여 이 산재보험 기출된 지문이 반복돼서 나오는 유형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3번은 이와 같이 난이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지문 중에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가로쳤습니다만, 그래서 3번은 2번은 힘들겠습니다. 그러나 혹여 한 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3번 관련한 지문이 이제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가지고 출제를 했었지만 그 지문이 아닌 다른 지문으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3번에 관련돼서 보험급여를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해서 그 부분에 관련된, 여기는 좀 간단하게 보시면 1년 평균임금 증감만 했습니다만 그때 증감률이란 게 해서 3번에 관한 지문 중에 혹여 소비자 물가 변동률이 아닌 다른 지문을 갖고 혹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3번 지문은 해서 보험급여 산정하는 에서부터 따라 평균 임금을 증감한다 해서 네 번째 줄까지는 한번 여러분이 체크해서 3번은 2번은 좀 어렵겠지만 한번 기출이 됐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4번은 그 지문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나이 60세도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치를 갖고 물어보던 용어를 갖고 물어보던 준비해서 동그라미 3번은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주의해 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부분들까지 해서 이번 시간 산재보험에 관련된 가장 부분의 급여에 관한 종류까지만 봤어요. 8가지 종류까지 봤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이 급여에 관한 종류에 따라 이거를 어떤 규정에 이거를 산정하고 지급할 건지까지 여기 종류까지 나머지 이제 급여에 관련된 8가지 급여에 관련된 질문은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그 관련 산재보험에 관한 큰 틀을 정리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